오늘도 여전히 우종찬 기자가 2월 14일 날 법원에 낸 직권 파기를 위한 의견서 그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이 미르재단을 설립하도록 했다라고 낸 증거가 문화체육 분야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방안이라고 해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으로 일을 했던 방기선이가 작성한 방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청와대의 공식 양식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 일반 아무것도 없는 A4 용지에 사용한 기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을 박 대통령이 2015년 7월 24일과 25일 대기업 회장들을 만나고 난 날 방기선이는 이것을 2015년 7월 25일 토요일에 이것을 안종범의 보좌관 김건훈한테 줬다고 얘기를 하니까, 방안이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이런 재단 기업들의 대표들을 만나기 전에 미리 대통령께 올려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양일간에 걸쳐서 이런 재단 회장단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걸 올렸다고 하니까 날짜로서도 안 맞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읽었던 거, 안종범의 전속 보좌관 김건우는 미래재단 설립 움직임이 있었다는 2015년 7월경 안종범으로부터 재단 설립과 관련된 어떠한 언질이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최소한 사건이 터진 2016년 10월경, 그러니까 1년 전에 있었던 일을 1년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안종범한테 들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안종범이 대통령 지시와 같이 중요한 내용을 자신의 신복과 다름없는 김건훈 보좌관에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은 대통령이 안종범에게 재단 설립을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음을 반증하는 증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상식적인 얘기죠. 네? 6. 검찰은 위 공소장에서 최소원이 정호성에게 한국과 중국의 문화재단 간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단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고, 미르재단 사무부총장 김성연이 미르재단 현판식 당일 2015년 10월 27일 중국에 출장 간 사실이 그 근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저는 여전히 이런 거를 읽으면서 송인건 정경심을 재판하는 송인건 판사였다면 이 검사들은 진작에 아마 작살이 났을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재판장에 들어와서 이런 거를 증거라고 내밀었던 이 검사들은 송인건은 아마 작살이 났을 텐데, 똑같은 그렇게 허술한 방식으로 정경심 재판에 들어왔다가 송인건한테 다 깨지는 거죠. 깨지는 정도가 아니고 판사한테 비웃음 당하고 거기 와 있는 좌파들 방청객들이 킥킥킥킥 타는 그런 비웃음까지 들어야 하는 게 지금 현재 검찰부예요. 박 대통령 재판에 들어서 그렇게 엉터리를 했던 거, 그 내용대로 정경심 재판에서도 들어와서 하면 될 줄 알고 그렇게 엉터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판사가 아주 악질이라 검사들을 아주 완전히 깨고 있는데, 이제 27일부터 새로운 판사가 어떤 판사가 올지 모르지만 와서 했을 때 송인건보다 더 심한 악질인지 어떤지는 이제 두고 봐야죠.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저도 27일 날 재판장에 가서 한번 볼 거예요. 그러나 김성연과 함께 출장에 갔던 미르재단 상임이사 이한선은 법정에서 2017년 1월 20일 여전히 이때는 정호성, 최소원, 안종범의 재판이었었는데 저희는 이때 재판에 법원에 갈 줄을 몰랐었죠. 2017년 1월 20일이면 3월 10일 헌재에서 재판도 내리기 전에 정신이 없었었죠.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고 헌재 재판만 보느라고 사실 그 당시에 재판에 대한 헌재에서 하는 재판에 대한 것을 제가 방송을 지켜보지는 않고 중간중간에 짧게 된 그런 것만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었죠. 예. 그래서 차은택의 부탁을 받고 중국에 출장 가긴 했으나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논의는 없었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어느 것도 대통령 미르재단을 설립하라고 해서 연결된 어떤 증언도 나오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죠. 7.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게 문화재단 설립을 지시했다는 2015년 10월 19일 차은택은 자기를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문화 콘텐츠 개발 자문위원으로 추천한 이성한을 미르재단 사무총장에 내정했다는 사실은 이성한의 검찰 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무렵 차은택은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고 강원대 대학병원에 입원 중인 이성한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안종범과 수시로 통화한 사실을 검찰은 안종범 휴대폰의 통화 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하였으나 안종범과 차은택을 상대로 통화한 이유를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다 검찰은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런 조사를 하고 재판을 한 거라고 봐야죠. 8. 미르재단이 현판식을 가졌던 2015년 10월 27일 최소원은 한국에 없었습니다. 최소원은 이보다 이틀 전인 10월 25일 독일로 출국하여 다음 달인 11월 22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습니다. 최소원은 미르재단 설립을 전후해 한 달가량 한국에 없었습니다. 미르재단 현판식 날 최소원이 여론을 의식하여 불참할 수도 있었겠지만 대통령과 공모하여 미르재단을 설립하기로 하고 재단 이사진 인선 등에 관여했다고 한다면 재단이 설립되고 각종 준비 등으로 한창 바쁜 시기에 최소원이 한국에 있어야 하는 게 합리적인 추론일 것입니다. 최소원이 미르재단 설립 직후에 한 달 동안 한국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은 최소원의 알리바이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너무 상식적인 건데 사실 제가 법원에 재판장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전에 김평호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은 법원 상식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법정에 앉아 있으면서 들으면서도 정말 너무 상식적인 얘기를 검찰이 너무나 말이 안 되게 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낮잖아 이런 알리바이를 맞춰본다면 저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걸 검찰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거를 변호사들이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은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물론 뭐 그 조서 내용은 많고 변호사들 그 변호사들의 숫자 가지고는 그것을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신문하지 못했다는 뭐 그런 결론이지만 하여튼 너무나 아쉬운 재판이었어요. 9. 최소원이 2015년경에 자주 독일에 간 것은 정유라의 출산 때문입니다. 정유라는 최소원과 정윤회 사이에서 태어난 유일한 혈육으로 최소원이 애지중지한 딸인데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몸으로 산이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최소원의 손자가 태어난 날은 2015년 5월 8일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이건 뭐 정윤회 씨를 말하는 거죠. 역임한 사람의 아내이자 서울 강남의 부였던 최소원 입장에서 외동딸의 느닷없는 출산은 드러내기 어려운 창피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정유라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제주에 사는 사촌언니 장시호 집에서 애를 출산했고 출산 후인 6월 12일 유연이란 이름을 유라로 개명하였습니다. 10. 미르재단 이사장 김영수는 3차 검찰조사 2016년 11월 6일에서 2016년 5월 말경 당시 저와 장순각 이사 한양대 실내건축과 교수 사이에 이성한이가 어떻게 사무총장이 되었는지 미르재단의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인지 등에 관하여 물어보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에 차은택을 장순각 교수의 장충동 작은 집 스튜디오로 불러내 이성한이 어떻게 사무총장에 취임하였는지를 물어보았는데 차은택은 김성현의 소개로 김성한을 사무총장에 임명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차은택은 미르재단의 배후에 VIP의 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민간단체라고 하면서 자기는 VIP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미르재단에 내려주는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습니다. 대통령 이름을 팔고 다닌 사람은 최소원이 아니라 차은택이었다는 것을 검찰 수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 재판에서 들어왔어도 제가 고영태가 증인으로 나온 재판에도 몇 번 들어갔었어요. 예? 고영태 재판에도 들어갔었고 그런데 최소원 씨가 돌아다니면서 대통령 이름을 팔았다든가 어시됐다든가 이런 말을 물어본 적이나
대답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차은택이 고영태 소개로 최순을 처음 만났다는 고원 기획은 법원 등기부에 의하면 자본금 1억 원의 광고 회사인데 사내 이사는 김수현, 김재민, 차은택, 김성현 등 4명입니다. 김재민, 김수현 이사가 전체 지분의 55%를 소유했고 차은택, 김성현 이사의 지분이 45%였습니다. 예, 여기는 제가 좀 건너뛰도 될 것 같고요. 13번에 검찰 공소장에 의하면 안종범은 2015년 10월 20일 대통령으로부터 정동구 이사장, 김필성 사무총장, 정현식 감사, 이철용 재무부장 등을 임원진으로 하고 사무실은 서울 강남 부근으로 알아보라는 지시와 함께 K스포츠 재단의 정관과 조직도를 전달받았다는 것입니다. 안종범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대통령 재판에서 이거를 크로스 체킹을 한다든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랬는데 대통령도 재판에 나오시지도 않고 안종범이 증인으로 나온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은 못하겠어요. 제가 노트를 찾아봐야 되겠는데 이런 거를 변호사가 크로스 체킹해서 심을 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 확인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건데 제가 안종범 수석의 결심 때 대통령한테 이런 걸 보고 했냐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에? 대통령이 이런 사람들 이름을 주고 안종범한테 이런 사람들을 임원진으로 하라고 했다? 확인이 됐나요? 재판장에서? 그러면 이 이름들이 결국은 최순실씨가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법원에서 확인되었나요? 아마 이런 거 대통령이나 최순실씨로 해서 확인이 안 됐을 거예요. 왜? 물론 뭐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부를 했고 안종범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이걸 했다고 하는데 최순실씨가 이런 걸 했는지 최순실씨나 안종범이나 최순실 재판에 안종범 재판에 이거 서로 정인으로 불러내서 이걸 확인했어야 되는 거죠. 네?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공부를 했고 안종범은 대통령 지시를 받아들였다? 최순실씨하고 크로스 체킹 했어야죠. 그러나 K스포츠 재단 초대 이사장 정동구는 법정 증언 2017년 2월 14일 사실 날짜를 보면 제가 이런 거는 모르고 이때 왜 이렇게 법원에 뛰어다니지 않았을까 정말 후회가 되는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물론 뭐 그때 2017년 초에 이런 재판이 뛰어다녔어도 못 알아들었기는 했을 텐데 제가 그때라도 이런 재판에 뛰어다녔다면 정식 대통령 재판이 되었을 때 더 많이 알아들었을 테고 또 최소한 제가 이때 2017년 뭐 1월달 2월달에 법원에 다녔다면 이런 거를 제 노트에 메모라도 해놨었겠죠. 정말 아쉬운 그런 순간이에요. 예. 정동구는 법정 증언 2017년 2월 14일에서 안종범이 만나자고 전화한 날은 2015년 12월 19일이며 바로 그날 안종범으로부터 재단 이사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안종범은 대통령 지시가 있기도 전에 정동구 이사장을 만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 2015년 12월 20일 날 대통령이 안종범한테 이런 사람들을 임원진으로 구성하라고 했는데 정동구는 안종범한테 2015년 12월 19일 날 들었다고 하니 날짜도 안 맞는 거잖아요. 안종범은 대통령 지시가 있기도 전에 정동구 이사장을 만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아쉬운 게 송민건한테 송민건 판사한테 이 검찰에 걸렸다면 아마 이 재판이 진작에 끝났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재판이라고. 송민건은 판사는 똑같은 사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한 걸 갖다가 그거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받아주지 않아서 같은 사건인데 공소장 2개를 가지고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최성원은 피고인 최후 신문에서 조사 중간에 이영렬 검사장이 저를 불러서 협조해라. 중앙지검장. 예?
다른 사람들은 협조하고 다 시인했다. 협조하며 형량 조절이 된다. 당신이 이렇게 부인만 계속하면 형량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탄핵시킨 대통령을 자기네가 어떻게든 죄를 확정을 시키려고 이런 엉터리로 최순실한테 이런 걸 거짓을 자백하라고 이렇게 강요를 한 거죠. 이영렬이도 아마 제명에 살지를 못할 거예요. 에? 형사소송법 제317조 진술의 임의성에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다. 고 되어 있습니다. 판사들이 검사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이따위를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영렬이도 재판장에 다시 설 거예요. 네, 뭐 그 결론과 같은 것인데 3. 대통령의 즉각 석방이 법치 회복의 시작입니다. 네. 대통령은 지금부터 3년 전인 2017년 3월 30일 첫 번째 구속영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전담 판사 강부영에 의해 구속되었습니다. 강부영이가 인터넷에 보면 굉장히 그 앳된 얼굴이 나와요. 아마도 뭐 여러 사진이 나와 있는데 전부 다 같은 얼굴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것은 굉장히 어렸을 때 사진인 것 같고, 지금 이 사람 나이가 2020년에 이 사람이 47살로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나이도 뭐 40대 중반을 넘었으니까 꽤 중년으로 나올 텐데, 인터넷에 나오는 거는 굉장히 뭐 앳된 30대의 뭐 초나 이때의 모습이에요. 영장 범죄 사실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입니다. 다 지금 무죄 혐의에 가까운 상태예요. 그러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 형사부 재판장 김세윤은 첫 번째 구속영장의 실효를 앞둔 2017년 10월 16일 두 번째 구속영장, 영장 범죄 사실 SK그룹의 89억 뇌물 요구를 발부하였습니다.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대통령을 구속하고, 정경심이가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열심히 석방해달라고 하는데, 정경심이야말로 당연히 도주 우려는 없겠지만 증거 인멸 너무 많죠. 자기 남편하고 증거 인멸 너무 많죠. 절대로 석방 안 되죠. 박 대통령은 주변 사람 다 붙잡혔어요. 박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모든 서류 다 가지고 갔는데 증거 인멸이라뇨. 에? 그리고 박 대통령 성풍사 증거 인멸이 되겠어요?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대통령을 구속하고 주사회 공판기일을 잡아 강행군을 이어간 것부터가 편향된 인권의식과 위선적 사법현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대통령이 일주일에 4번 재판을 받고 8시나 9시나 10시까지 재판을 받았어도 방송에서 떠들지도 않아요. 정경심의 인권? 인권 같아야 말을 하지. 종편에 나온 인간들도 일주일에 4번 받았다는 거 말도 안 해요. 여기에 한 개 사건으로 기소된 공소사실 중 일부 범죄 사실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1년 6개월간 구금 상태를 유지하면서 1심, 2심, 3심 재판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진행한 것은 너무나 잔인하고 야만적인 형사사법법입니다. 정말 이런 생생한 장면을 제가 너무나 뚜렷하게 아주 증인으로서 앉아서 본 거예요. 물론 막 졸기도 하고 먼 산도 보고 딴 생각한 시간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검사나 판사가 어떻게 하는지를 제 눈으로 똑똑히 증언으로 봤었어요. 정치 보복 이외에 달리 표현할 단어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래서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거죠. 제가 정말 재판장에서 검사들한테 대통령 살인했어, 도둑질을 했어, 나라를 팔아먹었어 라고 소리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다 대통령은 2020년 2월 14일을 기준으로 아마 우정천 기자가 이 직권 파기 의견서를 썼을 때 이렇게 됐는데 오늘 2월 23일 기준으로 하면 1061번째나 이렇게 구속된 상태예요. 예, 이렇게 구금된 상태입니다. 확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형량 징역 2년, 이미 초과하여 10개월 이상이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2020년 1월 30일에 파기환송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블랙리스트 사건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 대법원이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대통령 사건 이전에 사법부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고 견지하였다고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거짓과 왜곡과 여론조작에 의한 인민재판 형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진짜 이 나라 사법부는 다 죽었어요. 직권남용이 마음껏 남용되도록 놓아두고 그에 협조하였다가 자기 조직의 일이 닥쳐서야 발등에 불 떨어진 듯 심각한 태도로 법리를 내어놓는 것은 일반 평범한 사람들도 내키하지 않는 사리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조국이 마누라가 들어가게 되고 조국이가 불려 들어가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응? 우리 사법부가 비겁하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 때문입니다. 글로서 소리치고 저는 몸으로 법원에서 소리치고 있죠. 검사들 하는 꼬라지를 보면 이게 무슨 법이야. 법을 다루는 인간들이야 저게.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보다 더 모르게 법을 집행할 인간들이. 정말 제가 대통령 재판 여러 재판 들어갔을 때 호승진이가 또 다른 법관들이 말을 하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를 15를 가면서 하는 얘기 들었을 때 진짜 몸이 부글 끓어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그걸 최순 씨하고 나눴다? 검사들의 씹으는 그런 거 듣고 있어 보세요. 온몸에 열이 막 오르죠. 만약 대통령 사건 이전에 사법부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고 견지하였다고 하면 몸이 아파서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서가 매 공판 기일 직전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우리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거두어들인 것은 살인적인 일정으로 강행된 1심 공판 과정에서 김세현 재판장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구금영장을 발부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잊혀지지도 않아요. 대통령 발꼬락이를 다쳐갖고 재판장이 좀 나오지도 못하니까 법원에서 언론에서 어떻게 했는지 저는 너무너무 잘 기억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쩔뚝거리면서 재판장이 나왔는데 종편에서 쩔뚝거리지도 않네? 진짜 대통령이 그 품위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몇 걸음 옮기는 걸 사진에 찍혔었죠.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쩔뚝거리지 않는다고? 쩔뚝거리다는 말을 종편에서 썼었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재판을 점심도 안 주고 2시까지 재판을 하고 병원에 가신다고 하니까 쉬는 시간도 없이 2시까지 재판하고 그리고 성모병 가셨어요. 법원은 결자해제 차원에서라도 실질적인 방어권이 보장된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공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인신강금은 대한민국에 대한 탄핵과 인신강금입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 대한 탄핵과 인신강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탄핵 뭐라고 소리 지르고 대통령 석방하라고 소리 지르고 법치를 바로 세워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정치 보복을 위한 형사사법 권한의 자의적 행사는 우리 역사에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왜 박 대통령한테만 이렇게 각오했냐고 이 나라 사법부가. 왜요? 대법원마저도 헌재마저도 법이 다 죽었어요. 이 사건 공판에 참여하는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자유형 집행의 정지와 제417
제471조에 규정된 형 집행정지를 해야 하는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적용하여 하루빨리 대통령을 석방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네. 오종찬 기자도 이 법 형사소송법 471조에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적용해서 형 집행정지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 나라 법은 먹통이에요. 자, 예, 오종찬 기자의 파기환송에 대한 의견 마지막 마치는 글입니다. 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단초가 되었던 무수한 언론 보도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악랄한 거짓 보도였는지는 이미 대부분 드러난 상태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탄핵시킨 30가지 또 뭐 제가 정리했을 때는 3가지를 빼고 27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거짓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있죠.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정당화하는 잣대로 삼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통하여 손상된 헌법 질서를 회복한다는 명분이 얼마나 비겁하고 공허한 것인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조국이고 문재인이고 지금 청와에 있는 인간들이 법을 뭘로 알고 있어요? 지금 뭐? 지들이 지금 지들이 지금 검찰을 무시해가면서 법 위에 군림하는 완전히 재앙적인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및 형사소추 절차를 통하여 지금 현재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직하고 깊은 내면의 성찰을 전제로 하여야 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기초가 성립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동안 숨어 있었던 것들이 지금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지각이 있고 능동적인 노력을 한다면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는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진보 좌파가 문재인 보고 내려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에? 저들이 봐도 한심하거든. 응? 박 대통령을 헌재 추천한 이유가 뭐예요? 뭐? 헌법을 준수할 태도가 없다? 문재인이는 드러내놓고 그러니까 진보 쪽에 있는 판사가 문재인 헌법 수호할 능력 없으니까 내려오라. 다 직권 파기를 위한 의견서는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거짓과 허구임을 추적하고 관련 절차의 주체와 대상들 및 관계인들이 본 위선적 형태와 은폐된 진실을 드러내요. 파기환송심에서만큼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실체와 진실에 기반한 올바른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정말 국민들의 피눈물 나는 하소연이에요.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10월 16일 이후 자신의 재판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사건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인들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주장과 근거를 재판부에 알리고 역사에 남기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리라 여기고 있습니다. 제출인들은 직권 파기를 위한 의견서 제출과 함께 제출인이 쓴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이건을 출간하여 온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생각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사료듭니다. 역사에 책임지는 용기 있는 판단을 기대합니다. 저는 판사 보고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재판을 판단을 해달라고 소리를 쳤어요. 제가 지난번에 보낸 편지 거기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썼어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판단을 해달라고. 왜 이런 거를 국민이 나가서 연약한 국민이 나가서 사법부에 소리쳐야 되고 왜 길거리 나가서 우리가 왜 이렇게 소리를 쳐야 돼요? 네? 법을 배운 인간들은 뭐 하는 인간들인데요. 법을 집행하는 인간들은 뭐 하는 인간들인데요. 왜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소리를 쳐야 되냐고요. 에? 네.
그렇게 해서 오종찬 기자가 첨부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 세산 이건 초고, 예, 출판되기 전이라 초고를 냈고, 제출인은 거짓과 진실 대표 기자 오종창, 또 두 번째 변호사 김 땡땡 전 어떤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렇게 해서 고등법원 제6 형사보호에 이런 자료를 냈습니다. 예, 저도 뭐 책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책이 나오는 대로 뭐 바로 뭐 오정찬 기자한테 연락을 하시면 뭐 책을 좀 다른 데보다 빨리 받아 볼 수는 있겠네요. 24일날 월요일날 책을 받으신다고 하니까 아마 하면은 뭐 다음 주 중 안에 책은 받아 보실 수 있겠네요. 네. 하여튼 오 기자님이 뭐 대단한 일을 하셨고,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저는 재판으로, 또 많은 분들은 서명대를 통해서 대통령의 억울한 탄핵이나 인신 감금에 대해서 알리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집회에 나와서 탄핵이 잘못됐다는 걸 알리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대통령의 억울한 탄핵을 밝히기 위해서 모두가 합심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저항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아마 역사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존재가 돼 있을 겁니다. 네. 언젠가는 대통령이, 물론 뭐 곧 석방된다고 저는 봐요. 예. 언젠가는 이 억지 탄핵에 대해서 밝혀지는 날 인간들은 각오하세요. 예? 정말 옛날 같았으면, 일본 같았으면 자기를 하고 할복을 해야 될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또 뭐 국회의원을 하겠다고요? 낯짝을 들고 돌아다녀. 정말 저한테 걸리면 제가 2018년 상주에서 유승민을 내쫓았던 것처럼 배신자들은 단죄를 할 거예요. 예? 온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배신자들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정말 국민들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아요? 어디서 다시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고개 들고 다녀요? 에? 자식들한테, 마누라한테 창피하지도 않아요? 배신자들은 우리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절대로 정치 다시 하면 안 돼요. 예. 오종찬 기자의 책이 나오는 대로 많이 읽으시고 많이 전달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미래재단, K스포츠재단이 얼마나 억지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게 된 그 내용이 된 건지 우리가 알리고 배우고, 이 내용을 알고 남들한테 전달하고 해서 우리가 해온 투쟁이 얼마나 정의롭고 우리가 얼마나 옳았는지, 이 나라를 지키는 마지막 파수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나라 국민들한테 알려야 돼요. 네. 하여튼 내일 책이 나오는 대로 열심히 책들을 구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